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국가직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 이 대상인데 이것은 공권적인 지위, 즉 불평등한 그런 지위에서 개인에게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행정소송 대상이죠. 즉 공법관계이냐 사법관계이냐 이 양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공법관계에 관한 것이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관계이고 사법관계에 관한 것이 민사관계니까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거고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관계이죠. 그 양자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료를 부과 징수하는 이런 관계는 공법상의 관계이냐 아니면 사법상의 관계이냐. 일반 우리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1대1의 대등한 관계이냐 아니면 우월한 관계이냐. 우월한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도료는 그 독과점이죠. 이 국가가 관리하는 우월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옳습니다. 2번 문제는 입찰보증금, 국가가 시행하는 경매 입찰과 관련해서 미리 이제 보증금을 납부하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와 관련된 것은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대등한 지위에서 가져가느냐. 우월한 지위면 공법관계이고 대등한 지위면 사법관계예요. 불평등한 우월한 관계이냐 대등한 관계이냐. 여러분이 계약 어떤 집에 매매 계약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직거래를 한다고 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 걸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은 몰수당하죠. 똑같아요. 국가가 입찰과 관련돼서 보증금,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계약금 받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몰수하는 조치, 대등한 관계에서의 조치예요.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법관계이니까 민사소송이 적용되게 된다. 2번 문제로 갑시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에선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없고 3번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취소 재결 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죠. 이건 이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적법한 영업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런 A라는 A라는 영업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영업 허가 거둬들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취소했으니까 이 영업은 불법 영업이 되는 거죠. 불법 영업. 그랬는데 이거 너무 부당하다. 왜 내 영업 허가를 왜 취소하느냐? 나 허가 취소할 만한 그런 불법적인 짓을 안 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다퉜어요. 그래서 이런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B라고 합시다. B를 다시 취소했어요.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승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B라는 영업 허가를 취소했던 처분이 이게 취소되니까 없어지게 돼요. 이게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과거에 있었던 적법한 영업이 이게 영업허가 취소됐을 때는 불법 영업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소급한다라고 그래요. 소급표라고. 영업허가 취소를 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적법한 영업이 계속 그냥 적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영업에 해당한다. 결국 이 허가 처분을 취소한 거, 이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 건 소급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거니까 과거에 적법했던 영업이 계속 그냥 적법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3번의 핵심은 그 취소 처분에 소급표가 있어서 그 취소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갑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이다. 부관. 자, 부관은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에 혹을 붙이는 거예요. 혹. 어떤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붙이는 혹이다. 이 중에 가장 부관 중에 중요한 것이 부담이죠. 너한테 허가를 해줄 텐데 너도 좀 뭔가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일을 좀 해라 라고 부담을 붙이는 거예요. 예컨대 친구들 사이에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게 웬 떡이냐. 대신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매일 가방을 학교 갈 때 가방, 또 학원 갈 때 가방을 1년 동안 들어줘. 그러면 내가 좀 무거우니까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부담을 붙여서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행정행위가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는 행정행위를 해주는데 대신에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이런 부담을 그것을 조건으로 제한하는 거죠. 효력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혹이 붙으면 뭔가 움직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붙인 것을 혹을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은 시험에 아주 많이 잘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1번 문제를 보면 도로 점용 허가.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점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가게 도로에 나와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어떤 포장마차 어떤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포장마차 자리를 쓸 수 있도록 밤에 야시장을 하거나 이런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줬는데 좋은 거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혹을 붙여요. 기간을 정해요. 대신 너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게 부담이죠. 제한하는 거죠. 혜택을 주되 혹을 붙이는 부담을 그러니까 부관에는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이런 기간을 정해서 혹을 붙인 거예요. 점용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라면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거야. 자, 이 혹을 붙인 게 기간인데 이 기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물건, 도로도 국가 물건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얼마 동안이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죠. 즉, 이 기간이 본질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내용이 위법하다라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라고 본다. 옳아요. 여기서 핵심은 도로 점용 허가에서는 기간이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은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옳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갑시다. 2번은 통과하고 3번을 갑시다. 2번은 여러분하고 같이 푸는 건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왔어요. 좀 같이 검토할 만한 좀 의미 있는 어려운 것들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3번. 행정처분에 부담을 붙였다. 근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인가? 예컨대 너한테 이러한 A라는 행정행위로 혜택을 줄 텐데 너는 최소한 플러스 알파라는 이행을 해라. 즉 공짜로 네가 가진 뭐 자동차 한 대를 어떤 사회 단체에 기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개인이 어떤 단체에다가 자동차를 기부했다, 공짜로 증여했다거나 또 매매했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 즉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이 행정행위와 이 개인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제3자에게 이행한 이건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행위, 이 사법상 매매행위, 이 사안에서는 지금 매매를 했다고 나와 있죠. 사법상 매매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민법에서는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이걸 동기로 해서 줬던 어떤 착오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동기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이런 매매라는 행위에 효력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 사법상의 어떤 민법 법리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구별하는 것은 이 행위와 이 행위는 전혀 별개이다. 이건 공법 행위이고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뭐 사법 행위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번은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사정 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 변경이 허용되는가. 자, 부담을 A라는 부담을 줬는데 오케이, 내가 그 정도의 부담을 받으면 내가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했는데 A를 나중에 엄청나게 큰 A로 짐을 더 크게 바꿔버리면 힘들어지죠. 이건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사후에 바꾸는 건 원래 안 돼요. 원칙적으로 사후에 변경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첫 번째는 명문에 규정이 있으면 법치행정의 원칙상 명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우리가 국가 그렇게 해라라고 동의해주면 가능해요. 명문에 규정이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사정 변경에 따라 원래 했던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런 때에는 가능하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사정 변경에 따라 당초에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미리 유보한 경우. 미리 내가 이 부담을 붙여서 행정행위 혜택을 줄 건데 앞으로 어떤 일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어 라고 미리 행정청이 유보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사정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유동사 이 네 가지가 부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이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서 4번 문제는 다른 어떤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 이걸 뭐라고 하죠? 기본적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키는 행위, 이걸 인가라고 그래요. 강학상 인가. 그래서 차이점은 허가나 특허 이런 것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행정행위는 인가나 허가나 특허 이런 종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허가인데, 허가는 원래는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즉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금지했다가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원래는 자유에서 출발하는데 원천적으로 금지해 놨다가 금지를 해제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뭐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허가이다. 특허는 말 그대로 특별히 너만 해라. 너만 인정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건데 너만 해라라고 특허를 주는 거고, 인간은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개인의 행위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거기에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야 이게 보완되어서 두 개가 합해져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행위를 기본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행위에 행정청에 인가가 덧붙여져야만 두 개가 합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인가라고 해요. 따라서 이게 이제 강력하게 혜택을 주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 이것은 개인들의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설법인 묘지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묘지 설치. 묘지를 설치하는 거, 그것은 허가냐 인가냐. 사람들이 묘지를 막 설치해 봐요. 자, 우리가 내 땅에다가 조상님 묘지를 쓰겠다. 그건 자유롭죠.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무한정 인정해버리면 국토 전체가 묘지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금지시켜요. 일단 모든 사람 금지. 그런 다음에 이 자유를 부활시켜주는 거죠. 이걸 해제라고 하죠. 자유 상태를 해제시키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묘지 설치는 말 그대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게 돼요. 그럼에 비해서 토지거래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 자,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는 원래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이나 어떤 특별한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투기 지역에서 투기가 막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투기가 성행해요.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매매하면 이 매매만으로는 다 투기가 막 이루어지니까 매매를 일단 무효로 해요. 매매는 무효인데
만약 여기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까지 합해지면 유효하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투기가 막 성행하니까 너희들 그 투기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하면 매매가 무효가 돼버려요. 매매가 무효.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들이 매매를 하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투기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그 무효구에서 등기를 못해. 매매 계약서 가지고 가봐야 등기를 안 받아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허가를 받으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완해서 두 개가 합쳐져서 유효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가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니은이 인가에 해당하게 된다. 나머지는 쉬워요. 5번 문제로 갑시다. 법률요보 원칙에 대한 설명. 시간이 처음에 했더니 시간이 막 급격하게 많이 지나가네요. 좀 빠른 속도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률요보에 관해서 2번을 봅시다. 법률요보는 어떠한 것을 법률요보라고 하죠?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나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제한해라. 함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해라. 라는 게 법률요보예요. 이번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라면 행정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원래 개인택시 면허는 어떻게 하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지는 않죠. 일단은 그 사람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죠.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운전면허가 있는 자, 이 자에 대해서 개인택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개인택시를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령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서 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시켜야 되겠죠. 운전면허가 없어지면 개인택시 면허도 함께 취소한다. 이렇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운전면허 자격을 상실하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 아직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가 있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만 존재하고 있어요. 취소 사유만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운전면허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면허를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취소를 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단지 취소 사유만 있다라고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에서 어긋난다.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요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 행정 절차상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에 관한 문제예요. 자, 행정 절차에서 어떤 국가가 일을 처음에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죠. 그런 소통 절차를 규정한 법이 행정절차법이에요. 사전에 어떤 불이익을 줄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내가 너 이러이러한 과태료나 이런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또는 그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청문이죠. 의견 제출에 기회를 주는 청문.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는가? 이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물론 이 사람 기분 나쁘겠죠?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거부. 근데 거부할 때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한할 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허가가 없어요. 권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 처분을 나간 거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있는 것에서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취지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은 어떤 있는 상태에서 줄어드는 자기 어떤 나후 발휘가 줄어드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절차 보장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지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거부 처분 나간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을 볼까요? 공매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권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지위승계로 의리승계한다. 의리승계. 그러면 갑의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이 갑의 권리가 승계되어서 을로 넘어간다. 양도된다. 양도된다라는 것은 얘의 권리가 없어지고 얘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얘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던 것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전 통지, 의견 제출로 절차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기회를 줘야 된다. 옳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에서 기억 문제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에 대한 기억.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자, 인허가 의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건축 신고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처분성이 부정되느냐? 건축 신고를 한다니 뭐래요? 건축 신고하고 건축을 하죠. 근데 건축 신고를 거부하면 이제 건축 신고가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건축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나중에 이행 강제금이나 어떤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런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신고를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나의 앞으로 있을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퉈서 없앨 필요성이 있죠. 처분성이 인정되게 돼요. 처분성이 부정된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원래 준비한 건 더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도록 합시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2번을 보죠.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 신청은 가능하나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법조죠. 법조문 여러분이 이론은 조금 공부가 덜 되면 어려워서 맞추기 어렵지만 법조문은 그냥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데 주력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 이런 단순한 것들이죠. 우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개인한테 이득이 있는 거죠. 신청한 자가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이다. 다음 9번. 9번은 1번을 볼 거죠. 행정입법과 관련돼서 행정입법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위임명령, 집행명령. 그래서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는 경우, 이게 집행명령이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점은 위임명령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어떤 사항, 우리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 그걸 법규 사항이라고 하죠. 법규 사항을 위임받아서 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행명령은 단순한 집행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절차와 관련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부적인 절차예요.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입법 예고라는 건 국민에게 알려주는 절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게 되겠습니다. 그 취지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대한 시행 지침을 정한 경우, 내신 성적 산정을 이런 기준으로 해라. 각각의 고등학교에 평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을 하달했어요.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시켰으니까 대체로 따르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 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은 누구한테 하달한 거예요? 국민들 개인한테 하달한 게 아니라 학교에다 하달한 거라면 학교장을 간접적으로 거쳐서
나아가 내신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학교장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지 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이 직접 나의 권리를 어떤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은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에 영향을 주는 것뿐이지 간접적으로 나도 영향을 받지만 이 간접적인 관계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 10번 행정강제와 관련해서 행정강제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1번을 볼까요? 자, 행정강제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행정대집행하고 직시강제가 있어요. 직시강제는 급박한 위험. 지금 갑자기 차가 도로에서 멈춰서 퍼져가지고 멈춰 있어요. 그것을 뭐 처분하거나 이런 것들 급박한. 대집행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불이행해요. 의무가 있는 걸 불이행할 때 대신 말 그대로 대신 국가가 집행하는 것. 이것은 의무를 전제로 해요.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집행해서 거기에 대해 집행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 그게 행정대집행 절차이다. 그래서 1번을 보면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주의하세요. 자, 철거 의무자이면서 점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굴까요? 건물을 철거할 의무자는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유자이면서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유자. 그런 경우에 퇴거 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철거 명령, 건물 철거 의무를 지금 이행해 대집행에 의해서 의무를 부과해서 지금 대집행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나가라. 건물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사람이 나가야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철거 의무를 지는 사람도 갑이고 나가라 하는 사람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자도 갑이다. 그러면 이 철거 명령 안에 퇴거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도로 퇴거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집행 권한 쉬운 말로 하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별도의 어떤 판결문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철거 명령을 실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즉 철거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퇴거를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번을 받고 11번 행정지도를 보도록 합시다. 11번의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죠. 비권력적. 권고를 하는 거예요. 지도 말 그대로 어떤 우월한 주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것에 불과하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3번처럼 교육인적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칙 시정 요구. 학칙 잘못됐다. 즉 결혼하면 퇴학시킨다. 뭐 이런 거 잘못됐다 행정지도 했는데 이런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죠. 단순한 학칙 시정이 아니에요. 이건 만약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그 학교한테 지원하는 지원금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한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요청, 부탁, 형식은 부탁으로 해놓고 실질은 이걸 안 따르면 제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초과한 거죠.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가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옳습니다. 또 행정지도의 개념과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12번. 12번은 행정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벌, 과태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구별할 개념은 행정벌과 형벌은 다르죠. 형벌은 징역이나 금고, 사형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벌금. 벌금은 형벌이에요. 그러나 같은 돈을 내는 거라도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행정벌. 이건 차이점이 있다. 왜 어떤 차이냐면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사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함부로 사형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행정벌은 그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1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가 있다 했는데 해석에 의해서 즉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해석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형벌인 경우에는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형벌은 해석에 의해서 안 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과태료인 행정벌은 그렇지 않다. 이거보다는 조금 넓게 인정한다겠죠. 따라서 해석에 의해서 행정벌에 대한 과실범 처벌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형벌과 비교하는 개념이죠. 그 정도를 보기로 하고 다음에 13번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가죠. 취소 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돼서 1번을 볼까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집행이 종료되었죠. 그렇죠. 입영 통지는 그 병역 군대에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끝났어요. 종료되었으므로 목적이 달성되어서 실효되어서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가? 소의 이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저 입영 통지 처분을 다퉈서 무효로 취소해서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 말이에요. 통지가 무효니까 취소돼서 소멸했으니까 안 가도 돼요. 그러면 군대에 있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죠. 협의에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과 구별해서 이 사람이 자원 입대했다. 다투는 놈이 자원 입대. 가령 해병대 가야지. 해병대로 입대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자기가 자원 입대했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강제징용당한 경우에 입영 통지를 받고 강제징용당한 경우에는 설사 입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걸 취소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본다. 다음은 나머지는 보시고 14번 문제로 가서 굵직굵직한 것들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해서 기억을 보죠. 조세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 절차인 도감 매청이죠. 도감 매청,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에 승계되는가? 이게 하자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죠. 즉 과세 처분을 하고 과세 돈 내라, 세금 내라 해서 만약 안 내면 독촉, 한번 독촉, 그다음에 압류, 매각, 청산. 그래서 뺏어가요. 내 재산을 뺏어가는 과세 처분을 응하지 않으면 뺏어가요. 그래서 이것 다 처분인데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쌩깠어요. 놔뒀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재산을 막 뺏어가니까 이때 비로소 다투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아무 하자 기계적으로 과세 처분이 뭔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위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법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일 뿐이에요.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기계적으로 여기는 아무나 무색한 여기는 무색, 무치 그냥 아무 색깔이 없이 그냥 착착착착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하자가 없어요. 여기는 위법성이 전혀 없어. 위법성이 있는 걸 다퉈야 되니까 이걸 다투려고 했더니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제소기간이 도과했다. 그런 경우에 이걸 다투면서 여기는 위법성이 없는데 이걸 다투면서 이것만 다투면 패소하겠죠. 이 위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이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걸 다투면서 여기에 있는 하자를 주장하는 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다툴 수가 없으니까 제소기간 도과에 다툴 수 없으니까 다만 이건 제소기간에 아직 도과하지 않아서 다투려고 할 때 이 위법성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얘와 얘는 독립된 절차이다. 목적이 다르다. 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으면 하자가 승계된다고 봐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얘네들 사이에서는 하자가 승계돼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계로 과세처분과 도관매청 이 사이는 경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된다 부분은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15번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2번을 볼까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가? 자,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처분을 하도록. 이게 뭐죠?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의무이행 심판 이건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부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의무이행해. 행정부가 행정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법원이 행정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의무이행해. 이건 안 되죠. 권력분립. 즉 법원은 사법부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니까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건 너무 월권이다. 그래서 아직은 의무이행 소송은 우리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부가 행정부한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이 의무이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으로 가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 1번 질문을 볼까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에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자, 처분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제한을 주는 그런 것을 처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총장 후보로 지명됐다라고 합시다. 각 대학에서 한 2명을 뽑아가지고 총장 후보로 올려요. 그러면 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거기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런데 얘는 빼라. 임용 제청에서 제외. 빼라, 빼. 다 빼. 이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총장은 장관급이에요. 내가 이제 총장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 빼. 당연히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처분이 아니라 불이익, 내가 총장 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처분 틀리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려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되고 국가보안법 문제인 17번으로 갑시다. 국가배상법. 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배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뭐 중요한 내용 많지만 디귿을 보죠. 디귿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디귿.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 그런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험급여금을 나중에 청구한다라면 국가배상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 돼요. 이게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신 분은 무슨 생각이 들죠? 이중배상 금지라고 들어보셨죠? 이중배상 금지. 우리 헌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이중배상 금지는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대표적인 게 연금이나 이런 국가보훈법, 연금이나 보훈 이런 데서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중배상 금지에 관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이에요. 일단 다른 법에서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는다. 2번 받을 수 없다. 이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악법이에요. 과거에 군사정권부터 시작되어 와서 온 악법. 내가 군대 가서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이 연금은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이게 가령 액수가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연금 얼마 안 돼. 그러면 국가배상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받고 떨어져라 라는 얘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향토예비군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일을 했는데
아주 싼 값으로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악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어쩐데 근데 헌법에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이 자 이걸 먼저 받고 즉 다른 보상을 먼저 받았을 때는 국가 배상이 안 된다라는데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반대 경우 순서가 바뀌면 국가 배상을 먼저 받고 이걸 나중에 받을 때는 그때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해석에 의해서 축소하는 거예요. 이 법은 종국적으로는 없어질 법이에요. 없어져요. 이 내용은 없어지게 돼 있는데 아직은 남아있죠. 아직은 남아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대법원이 축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연금 등을 먼저 받았을 때는 법에서 국가에서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못 받지만 순서가 바뀌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 배상을 먼저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연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국가 배상을 먼저 받으면 다른 연금에 의한 보상을 받는 건 허용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7번. 다음에 18번으로 가죠. 18번은 사례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례가 한두 개씩 섞여서 나오죠.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중요한 것만 하나 봅시다. 갑은 관할 A 행정청에 형질 변경 신청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행정청이 거부하였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량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에서 1번만 한번 보죠. A 행정청이 거부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중에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유로는 가능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 A라는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 A라는 거부 처분이 너 잘못됐다 그래서 법원이 취소시켰어요. 취소.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법을 지켜서 재처분을 해야 되죠. 적법한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원이 자, 네가 거부 처분한 거 잘못됐어. 그래서 취소하면 적법한 처분을 할 재처분 의무가 있죠. 근데 이때 똑같이 다시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데 무슨 이유로 가능하느냐? 이 A라는 거부 처분을 할 때는 스몰 a라는 이유로 했다라면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로는 못하지만 새로운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 이게 새로운 이유예요. 새로운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질문이다. 19번으로 갑시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하다 사용했다라고 이유로 해서 평가 인증, 허가, 쉽게 말하면 허가 등을 취소한 거죠. 취소했다. 그럼 이 취소라는 말을 썼지만 이 취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설립 인증을 받아서 보조금을 꼴깍꼴깍 먹었어요. 보조금 먹었는데 여기에서 인증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 인증 취소는 만약에 정말로 소고표가 있다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고표가 만약에 있다라면 이게 없어져. 그러면 이것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환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증 취소는 이렇게 소고표가 있는 게 아니라 소고표는 없고 인증 취소가 있는 때부터 사라지는 장래요밖에 없어요. 따라서 기존에 먹었던 건 토해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후자로 해석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소고표를 인정하는 건 강학상 취소고 소고표가 아니라
장래요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을 강학상 철회라고 그래요. 강학상 철회. 그래서 이 사안은 철회라고 봐요. 철회. 철회니까 토해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평가 인증의 쭉 내용에 보면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철회. 그래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을 보도록 하죠. 20번은 수소법원이 하야하는 판결에 관한 효력인데 2번을 살펴보죠.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재결을 받은 후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시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보세요. 원래 어떤 행정청에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특별히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수적 전치주의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 근데 기간이 있죠.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돼요. 90일.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역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올 수 있는데 행정소송 안 오고 행정심판으로 갔다고 합시다. 행정심판을 갔더니 기각됐어. 기각. 네 말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이걸 재결이라고 그래요. 자, 기각 재결을 받으면 다시 이건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 법원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도 90일 내에 해요. 근데 이때는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래야 되겠죠. 이 재결을 받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날 수 있으니까 90일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재결을 받은 날부터 90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결을 받은 것은 이 행정심판이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해서 적법한, 즉 이 심판 기간을 지킨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만 재결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90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사안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 심판을 했어요. 이게 부적법한 거죠.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서 이걸 그냥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90일이 다 지났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못하고 행정소송도 못해요. 그랬더니 여기 재결 받으면 90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이걸 일단 신청하면 당연히 부적법하니까 90일 넘었으니까 기각재결이 나올 게 안 된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는 거 이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돌려치기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과 같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해설에 잘 돼 있으니까 해설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